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거나 때로는 뜨겁게 달굴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믿었던 사위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저를 따돌리고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현실이 저에게는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0이 된 평범한 퇴직 공무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았죠. 딸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위와 결혼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참 다정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라며 웃던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은퇴 후 제가 가진 재산이 딸과 사위의 생활비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위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자 딸의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저와 동갑이었지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입만 열면 아들 자랑에 바빴죠. 우리 사위는 제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사실 제 사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딸아이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죠. 이상한 예감이 들어 사위의 SNS를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환하게 웃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돈과 그 옆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꿈같은 추석 여행, 태국 푸제스로 떠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진 속에 제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는 제 딸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만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에게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절에 장모는 혼자 낡은 아파트에서 밥을 먹게 내버려 두고 본인 어머니만 모시고 해외로 떠난 사위. 그리고 그 비용의 출처가 제가 딸에게 빌려준 전세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전과 나물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친절과 희생을 우습게 여겼지? 이제부터 진짜 어른의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사위는 제가 그저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제 공무원 시절 별명이 독사였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사위의 자산 현황과 그동안 제가 지원했던 내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로 했죠. 그들의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이미 사위의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치명적인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죠. 사위는 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당황함? 미안함? 아니요.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장모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라며 웃더군요. 그 웃음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하나하나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사위의 회사에 투서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제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과연 저는 그 오만한 사위와 사돈에게 어떤 첫 번째 선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한 첫 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시죠. 공항 입국장에서 저와 마주친 사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옆에 서 있던 사돈은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유 사돈, 우리 아들이 효자라 나 호강 좀 시켜주겠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집에서 전이나 부치고 계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네. 그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가방과 비행기표가 내 아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테니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사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사위.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데 내가 방해될까봐 연락 안 했지. 이해한다. 자, 얼른 집에 가자꾸나.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 사위는 제 예상치 못한 관대한 태도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위가 다니는 회사는 도덕성과 윤리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이번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평소 그가 제 딸에게 자랑하듯 했던 말들, 장모님, 회사 카드로 결제하면 다 공짜예요라며 웃던 그 가벼운 입놀림이 결국 독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태국 고급 리조트 예약 내역과 개인적인 쇼핑 영수증들을 조용히 수집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터트리지는 않았습니다. 복수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려 죽여야 제맛이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사위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 경비가 꽤 들었을 텐데 무리한 건 아니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뉴스를 봐서 걱정되더구나. 사위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제 능력이 이 정도는 되니까요. 그 옆에서 사돈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데요. 사돈은 너무 옛날 분이라 그런 걸 잘 모르시나 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들의 그 능력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사돈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 제안을 하나 했죠. 사돈,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고 살겠어요? 제가 아는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는데 이번 여행 보내준 사위한테 보답하는 셈 치고 같이 투자해보지 않으실래요? 평소 돈에 욕심이 많던 사돈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심도 없이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그 투자처는 사실 사위가 은밀하게 관리하던 비상금 계좌를 합법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는데 말이죠. 며칠 뒤 사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장모님, 혹시 제 어머니한테 투자 얘기하셨어요? 지금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위. 사돈이 너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해서 좋은 곳에 소개만 해줬을 뿐이야. 왜?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사위는 차마 법인카드를 메꾸려던 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낑낑대더군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위의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가 그의 등에 칼을 꽂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위는 이제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투자금을 날린 어머니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모자 관계가 돈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추석 선물 치고는 좀 이른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말이죠. 사위는 이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뻔뻔하게 버틸까요? 그리고 제 딸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여러분, 사위가 다음 단계에서 저에게 어떤 비굴한 제안을 해올 것 같나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빌까요? 여러분이 사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사위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 잘난 체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초조함과 의심이 가득 서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돈은 사돈대로 자신이 날린 돈이 아들의 비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투자처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돈 없으면 회사에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돈이 제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아주 가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사돈,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퇴직금 일부를 넣었는데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위가 그렇게 급한 돈인 줄 알았으면 제가 말렸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안전한 곳에 묶여 있었고 사돈이 투자한 곳은 사실 사위가 예전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던 부실 채권 업체와 연결된 유령 계좌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어머니의 손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자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장모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당장 이번 주까지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할 돈이 있어요. 안 그러면 횡령으로 조사받을지도 모릅니다. 사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더군요. 저는 얼른 그를 일으켜 세우며 다정한 장모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위, 무슨 횡령이라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정급하면 내가 딸아이 몰래 조금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단다. 사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저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사돈하고 같이 시골에 있는 우리 문중선산에 좀 다녀오렴. 거기 관리인하고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가질 못하겠구나. 가서 서류 몇 장만 받아오면 내가 필요한 돈을 융통해 보마. 사위는 그게 무슨 대수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선산행이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시각 저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줄로만 알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번에 남편이 태국 가서 사온 가방 봤니? 시어머니 것만 챙긴 게 아니라 네 것도 샀을 텐데.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야? 그 사람 회사 일 때문에 세미나 간 거 아니었어? 태국이라니? 저는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입이 방정이지. 사위 SNS 보니까 사돈하고 아주 즐겁게 사진 찍어 올렸던데 너한테 말 안 했니? 이상하다. 둘이서만 다녀온 모양이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동자가 만족스러운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배신감에 휩싸여 사위의 뒤를 쫓기 시작할 것이고 사위는 제 돈을 빌리기 위해 사돈과 함께 먼 시골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사위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성격이라 자신의 부정행위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장부만 있다면 법인카드 유용은 물론이고 사위가 그동안 저 몰래 딸의 명의로 받아둔 대출 내역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사위는 사돈을 태우고 급히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출발했다는 신호를 확인하자마자 딸아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 여기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남편은 출장 갔다고 했지. 딸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미 사위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는 것을요. 딸의 눈에는 이미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그 사람 나 속이고 어머니랑 놀러 다닌 거, 그리고 우리 전세 자금에서 돈 뺏은 것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그저 지켜만 보렴. 여러분, 이제 판이 거의 다 짜였습니다.
사위는 시골 선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헛걸음을 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돈이 시골에서 길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과연 이것도 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천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위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자신의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빌려주기로 한 돈이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다음 장에서 사위의 진짜 추악한 모습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골 선산에서 걸려온 사위의 전화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사돈이 산길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장모님,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여긴 너무 외져서 구급차도 빨리 안 와요. 어떡하죠?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위, 진정해라. 근처 보건소라도 알아봐야지. 내가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어쩌니? 참, 그런데 그 서류는 챙겼니? 이 상황에서도 돈줄인 서류를 묻는 저의 태도에 사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굴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서류함에 있는 거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돈 좀. 사위는 사고를 당한 어머니보다 제가 약속한 돈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사위에게 어머니는 효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덮어줄 방패이자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거실 한 구석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사돈에게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쉽게 날려? 라고 소리 지르는 대목에서 딸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아?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저럴 수 있어? 딸의 물음에 저는 답하는 대신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사위와 사돈이 병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저는 사위의 서재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책상 아래 이중, 바닥 속에 숨겨진 낡은 수첩 하나. 그 안에는 사위가 입사 초기부터 저질러온 자잘한 공금 횡령과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딸의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돈 중 일부가 사돈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충격적인 기록까지 있더군요. 사위는 철저하게 우리 가족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해 변호사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친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 고생했다. 그날 밤 사위가 사돈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찾더군요. 장모님, 서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돈 주셔야죠. 내일 아침까지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수첩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걸 찾고 있었니?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왜 여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위, 아니 이제 사위라고 부르기도 아깝구나. 네가 우리 딸을 속이고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이용해 먹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추석에 나만 빼놓고 여행 가서 즐거웠니? 네가 마신 샴페인 한 잔, 네 어머니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 그게 다 내 눈물이고 우리 딸의 피땀이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냐. 사위는 변명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딸이 걸어 나왔거든요. 딸의 손에는 이미 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위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위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번듯한 직장과 사회적 지위, 그걸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방법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위는 다음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돈은 자신의 아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사위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며 제 발등에 입이라도 맞춘다면 여러분은 용서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서늘해집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사위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공항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제 발끝만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딸아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사위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저는 사위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 제안했습니다. 사위, 너무 겁먹지 마라. 네가 저지른 일들을 내가 다 덮어줄 수도 있어. 대신 네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 한 장만 쓰렴. 그러면 회사 일은 내가 조용히 처리해주마. 사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내민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재산 분할 포기는 물론 그동안 저와 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사위는 바보였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 일을 조용히 처리해주겠다는 말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사위가 각서를 쓰고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사위 회사의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공무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신뢰할 만한 후배였습니다. 보내준 자료들 확인했네. 이 정도면 단순 해고가 아니라 구속 수사감이야. 내일 아침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걸세. 저는 수표 한 장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위가 내일 아침 회사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과 동료들의 멸시 섞인 시선뿐일 테니까요. 그 사이 병원에 있는 사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던 사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장모한테 돈 받아냈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병원은 밥도 맛이 없다. 당장 나를 개인 병원으로 옮겨라. 사위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사돈은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뭐? 잘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다 그 장모 할멈 때문이지?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걱정 마라. 사돈은 그 길로 제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사돈의 욕설을 끝까지 다 들어준 뒤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목소리가 아주 정정하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사위가 방 N각서에 사돈의 병원비와 부양 의무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사인했거든요. 저는 이제 사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사돈이 투자하셨던 그 돈. 그거 사실 사위의 횡령 자금이었던 거 아시죠? 이제 곧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갈 겁니다. 작물 취득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하니까요. 전화를 타고 들려오는 사돈의 비명 섞인 신음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예상대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사위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와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수술비도 없고 저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아니 이보게. 자네가 추석 때 태국에서 마신 그 비싼 와인 한 잔이 자네 인생의 마지막 사치였다는 걸 왜 몰랐나? 자네 어머니랑 둘이서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그의 눈앞에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딸과 함께 예약해 두었던 해외여행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와 사돈이 갔던 그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고 더 화려하고 우리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줄
평화로운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독사라는 별명을 얻지 못했겠죠? 사위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던진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증여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일을 기억해내고 저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위의 이 마지막 발악이 저에게 통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그 수법까지 예상하고 방어막을 쳐두었을까요? 배신당한 사람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밀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사위가 던진 이 자폭 카드가 과연 누구의 목을 더 깊게 찌르게 될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위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혼자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조사해 놨어요. 5년 전 상가 건물 매입하실 때 증여세 누락한 거, 그거 국세청에 찌르면 장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랑 같이 지옥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절망 끝에 매달린 짐승의 비명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열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죠. 사위, 내가 퇴직할 때까지 국세청 조사관들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잊었나 보구나. 네가 말하는 그 서류, 혹시 안방 서재 2번째 서랍에 있던 그 파일 말하는 거니?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넣어보라고 만들어둔 가짜 서류란다. 실제 세금은 이미 5년 전에 수정신고까지 마쳐서 한 푼도 밀린 게 없어. 네가 들고 있는 그 사본은 오히려 네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될 뿐이지. 사위의 손에 들린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최후의 일격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끝까지 비겁하구나. 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나를 끌어내릴 생각만 하다니. 덕분에 내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어. 이제 너에 대한 마지막 동정심마저 사라졌거든. 저는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경찰관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나 사위를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그리고 제 딸에 대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학대였습니다. 사위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있는 사돈이었죠. 사돈은 아들이 체포되는 줄도 모르고 병원비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위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아드님은 지금 경찰서로 소풍을 가는 길이라 전화를 못 받네요.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사위가 쓴 각서 덕분에 사위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동결됐거든요. 아마 병원 측에서 곧 퇴원 조치를 하거나 국가지원병동으로 옮기라고 할 겁니다. 사돈의 경악 섞인 비명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나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나약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란다. 저 쓰레기들을 치웠으니 이제 우리 인생을 예쁘게 다시 꾸며야지. 하지만 여러분, 악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경찰서로 이송된 사위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면회를 거부하는 저와 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쇼를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기자들에게 연락해 재력가 장모의 갑질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다는 허위 제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추악한 인간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인가? 여러분, 만약 사위가 언론을 이용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며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력한 팩트 폭격으로 그를 매장하시겠습니까?
사위의 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될 줄은 사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다음 반격이 무엇일지 예측이 가시나요? 사위의 거짓말을 한 번에 뒤집을 아주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 그 통쾌한 반격이 이어집니다. 사위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대담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지인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몇몇 황색 언론에 장모의 갑질과 재산 갈취로 인해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된 불쌍한 사위라는 프레임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돈 좀 있다고 사위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천벌을 받을 거다라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기만을 기다렸죠. 거짓말은 커질수록 그 끝이 비참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대동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결정적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사위가 저 몰래 거실에 설치해두었던 홈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낼 때 제 재산 관련 서류를 어디에 숨기는지 감시하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는 역설적으로 사위 본인이 추석 연휴 전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사돈과 함께 거실에서 나누었던 그 추악한 대화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위는 사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푸천 여행은 장모가 딸한테 준 전세 자금 대출 받은 거에서 뺀 거니까 마음껏 써. 어차피 그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어때서? 이번에 가서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장모한테는 회사 세미나 간다고 했으니까 절대 비밀이야. 사돈은 깔깔거리며 대답하더군요.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 할망구는 평생 돈만 모을 줄 알지 쓸 줄은 모르잖아. 우리가 대신 써줘야 경제가 살지. 이 영상은 사위가 주장하는 갑질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및 횡령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바로 공개하는 대신 사위에게 아주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올린 허위 사실들을 모두 정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주마. 사위는 제 제안을 비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여론은 내 편이야. 당신 같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감옥에 가더라도 당신 명예는 이미 바닥이야.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행 버튼을 누른 그 기사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던 정오. 저는 방송국 사회부 기자 친구를 통해 그 홈캠 영상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반전은 짜릿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위가 다 있나? 엄마랑 짜고 장모 돈을 빼돌려?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라며 비난의 화살은 사위와 사돈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특히 사위가 제 딸의 전세 자금을 빼돌려 사돈의 사치에 썼다는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위는 유치장에서 그 뉴스를 접하고 발작을 일으키며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사돈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여론이 나빠지자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사돈에게 즉각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사돈은 다친 다리를 끌고 사위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명품 가방을 들고 공항에서 웃던 그 사진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사위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경찰서 취조실 너머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사위는 이제 법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사위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던 중 그가 태국 여행 중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태국에서 숨겼던 진짜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사돈과의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배신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은 사위의 휴대폰에서 무엇이 나왔을 것 같나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사위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위의 진짜 비밀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푸천의 화려한 리조트 배경 속에서 사위는 낯선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이번 여행에 사돈만 모시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연녀까지 동행시키며 장모인 제 돈과 딸의 전세 자금을 이용해 그들만의 파렴치한 이중 여행을 즐겼던 것입니다. 사돈 또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사돈은 아들의 내연녀가 사준 목걸이를 걸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새아가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제 딸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뒤에서는 아들의 외도를 부추기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추악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사위의 유죄 판결을 확정짓는 매기로 사용했습니다. 사위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안심했겠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유책 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내연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위가 미혼인 줄 알았다며 발뺌했지만 사돈과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제가 언급되는 대목들을 찾아내어 그녀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위는 이제 유치장 안에서 매일같이 절규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면회 좀 와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의 심판대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는 합의를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합의만 해주면 사위가 가진 마지막 자산인 시골의 작은 땅이라도 넘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땅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 걱정 마세요. 법대로 끝까지 갈 겁니다. 사돈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아들이 구속되고 자금이 동결되자 그녀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다시피 퇴원했습니다. 다친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절뚝거리게 되었고 평소 거드름을 피우며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모두 짝퉁이거나 제 돈으로 산 작물임이 밝혀져 압수되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제 집 앞까지 찾아와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어. 하지만 저는 경찰을 불러 그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정의였습니다. 배신은 용서로 덮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곧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어떤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할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비상금의 행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조직적인 기만과 배신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사돈의 저 처참한 국어를 듣고 마음이 약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냉정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위의 최종 선고와 함께 예상치 못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사위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앞에서 목에 힘을 주며 효도를 운운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그를 보며 제 딸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위가 태국에서 내연녀와 함께 저를 조롱하며 나눈 음성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 노인네, 돈만 많지 머리는 나빠서 내가 좀만 구워 삶으면 다 내줘.
이번 여행 끝나고 오면 아예 건물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위의 비열한 목소리에 법정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사위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 인정되어 사위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질 나쁜 범죄로 판단된 것이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다 저 독한 할망구 때문이야.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사돈이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사돈, 제발 우리 아들 항소하게 돈 좀 빌려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고시원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단 말이야. 한때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저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추한 욕망만 남은 노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돈,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아준 건 바로 당신의 탐욕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몸소 치르며 사세요. 그게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는 창밖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가슴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아.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사위가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의 행방이었죠. 그는 감옥에 가면서도 그 돈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출소 후에 다시 일어설 미천이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독사라는 제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돈이 흘러들어간 태국 현지의 유령 계좌 정보를 입수해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끝까지 치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분노한 사람 앞에서는 그저 어설픈 사기꾼일 뿐입니다. 사위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숨겨둔 돈이 하나둘씩 국고로 환수되고 내연녀마저 그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돈과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는 기분, 과연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와 제 딸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썩어갈 사위와 길거리를 전전할 사돈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수의 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가 파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부에서 이 모든 기나긴 여정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옥에 갇힌 사위에게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태국 현지 대사관과 협조하여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계좌를 완전히 동결시키고 횡령 피해액으로 환수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었죠. 그 돈은 사위가 출소 후 재기를 꿈꾸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위는 구치소에서 실성한 듯 웃다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가 그렇게 아꼈던 내연녀가 그의 비자금을 가로채려다 실패하자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 잠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위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저와 딸의 사랑은 물론 자신이 믿었던 비열한 욕망에게조차 배신당한 채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돈의 최후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들의 구속과 재산 몰수로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결국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들이 대기업 간부다라며 허세를 부리다 다른 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친 다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니 추석날 태국공항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당당함은 이제 영원히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안은 예전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전공을 살려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고 저 또한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찢겨나간 불쾌한 페이지일 뿐이니까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저 자신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사라 불리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평범하고도 강한 어머니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의 처절한 복수극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 들려드릴 더 통쾌하고 놀라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